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한참 어려운 미국이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5%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여전히 95%의 경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95%는 여전히 생산되고 어디에선가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긴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작년 대비 5% 줄어든 95%의 경제 아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적응해 나간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제 연사님께서 팬데믹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팬데믹이라는 게 어떤 분 말씀대로 하면은 2차 대전 때 불란서가 만들어놨던 마지노선 비슷한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참호를 굉장히 넓게 깊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탱크가 못 들어오게. 그런데 새로운 무기가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또 새로운 전술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던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싸움에서도 보면은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면은 또 항상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런 끊임없이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어렵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체 나가야 되느냐는 것을 그런 지혜를 오늘 연사이신 김명자 전임 장관님한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하시는 것처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지만은 계속 도착 모임에서 뵙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신세계통원회 회장님이시면서 본 포럼의 이사를 맡고 계신 김준환 회장님께서 김명자 전 장관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환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님은 40년 넘게 우리나라 학계, 행정부, 국회에서 과학, 기술과 환경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찍이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 취득 후 귀국하셔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1999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 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방위원회 감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2016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50년 사상 최초의 여성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최근까지
300여 회의 포럼을 출연해 오셨습니다. 현재 서울국제포럼 회장으로 계시면서 한국환경관리원 이사장, 국민포럼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총장 자문위원, 카이스트 총장 자문위원, 베이징 소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국제자문관 등 30여 개 국내 기관에서 활발한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와 사회 기여에 대한 공로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 인상 등 많은 주요 대상을 수상하신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 발간하신 팬데믹과 문명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 관점으로 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고 또 나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김 회장님을 정중히 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건너뛰면서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코비드19. 그리고 바이러스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라는 것이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 흘러간 얘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팬데믹이 있었고, 물론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발이라고 그러고 역병이라고 그러고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코비드-19에 대해서 치료제, 백신, 이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살펴보고 또 하나 문제는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제는 없어졌다 하던 전염병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머징 바이러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살피고, 그리고 결론이 그러면 애프터 코로나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래서 뉴 노멀 2.0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크리에이션, 그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네, 지금 현재 1000만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영국 이런 데가 참 이번에 민낯을 드러냈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죠. 왜 2번씩 나왔나?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요. 제가 그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 저 화면을 풀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저 위에 거 없애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23가지입니다. 그 중에 7가지가 사람을 감염을 시킵니다. 나머지는 동물 감염이죠. 그런데 4가지는 이미 감기처럼 우리가 계속 지금 겪고 있습니다. 60년대 나와가지고 계속 감기처럼 거기 박스를 친 4가지는 하고 있는데, 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3가지가 독종이 나왔습니다. 2003년, 2002년 말에서 2003년 사르스, 그리고 2012년, 13년, 우리 경우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중국에서 2020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세 가지가 지금 독점입니다. 근데 대체로 새로 나타나면 독점입니다. 바이러스. 그런데 독점이면 치사율이 높죠. 숙주를 죽여버리면 자기도 죽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래서 금방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화가 되냐 하면 오래 사람 죽이지 않고 그냥 골탕만 먹이면서 오래 끌면서 전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살아남아서 제가 지금 바이러스를 의인화하고 있지만 사실 의인화는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것이고 항상 모든 경우에서 사스 메르스 코비드-19의 경우에 코비드-19 그 바이러스를 찾아보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2세대예요.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비의 2세대입니다. 변종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박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박쥐가 분명히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박쥐가 전복이 포유류의 20% 이상이 박쥐입니다. 지구상에. 남극을 제외하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포유류입니다. 그러면서 몸속에는 5,000가지 이상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박쥐가. 근데 자기는 앓지 않아요. 그 중에 500가지를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참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박쥐가 갖고 있는 60여 종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위험하다. 근데 하늘을 난다고 했는데요. 이때 박쥐의 체온이 40도로 올라갑니다.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하면서 처음에는 바이러스는 25도가 넘어가면 맥을 못 추니까 여름 되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남반구로 가서 남반구 겨울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온도라는 것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연구가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60도에서도 건든다는 얘기인데 이 바이러스를 보시면 박쥐 몸에서 이미 40도에 살아남도록 진화가 됐거든요. 물론 왕성하게 증식은 못합니다만 서바이브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하고 절대적인 관계는 없다는 결론이 되죠.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그라프를 그리면 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과 산봉우리를 이루면서 가면서 이게 지금 2022년 2년 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저런 양상도 올 것이다. 그리고 가을에 또 갑자기 대유행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두운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살살살살 점점 봉우리가 낮아지면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1918년에 이른바 스페니쉬 플루라고 하는 데서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 사이에 저렇게 큰 커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하고 감기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확 올라가면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이 왔는데 이게 불과 1918년 3월에서 1919년 봄까지 일어난 일이었어요. 늦은 겨울까지 데이터일수록 점점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이 1억이라는 수치도 나오고 있고요. 1918년 세계 인구가 18억이었습니다. 네, 파동 시나리오를 제가 다시 말로 한 건데 결국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는 우리가 감기로 앓고 있다고 그랬죠. 독감처럼 주로 겨울. 왜 겨울에 많이 돌는지 아십니까? 독감을 왜 많이 걸리느냐? 사람이 환절기, 겨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을 도와주는 게 백신입니다. 그 면역을 키우는 10가지 준수사항이 있죠. 이렇게다. 그 중에 첫째가 잠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소셜
액티비티, 소셜 릴레이션십,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좋으면 면역이 크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뭐 비타민 섭취하세요. 운동 적당히 하세요. 이런 게 다 끼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계절성 유행 가능성, 계절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신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알아본 적이 없어서 면역을 가진 인구가 없거든요.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동안에 희생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걸 겪어야 한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르스는 다행히 잡았어요. 근데 이번 사스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비드-19의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80%, 79.5% 일치합니다. 근데 사르스를 잡았기 때문에 금방 이것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그런데 성질이 달라요. 사르스는 아주 중증염증이 일어났을 때 막 전파를 시켰는데 얘는 무증상까지 나오고 있죠. 처음에 무증상이 뭐 어떻다 그랬는데 WHO는 무증상은 very rare, 매우 드물다 이렇게 했다가 연구 결과가 또 한 20% 내지 40%는 무증상에서 퍼뜨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르스처럼 사라져주면 참 좋겠는데 메르스는 또 중동에, 이게 엔데믹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계속 남아있는, 계절하고도 상관없이 그런 말하자면 국토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패턴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신종이기 때문에 요거랑도 비슷하고 저거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겪어봐야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치료제, 백신 개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보험 등 제도.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피지컬 디스턴싱,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이 용어로 사용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사회적은 틀렸다, 피지컬 디스턴싱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이다. 저기 보면은 위키미디아에 지금 팬데믹 뭔가 거기 HIV가 있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증, 그게 팬데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으로 정말 엄청난 팬데믹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점들이 있고, 더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패스트도 항생제가 나왔기 때문에 돼요. 박테리아에 대해서 항박테리아 치료제를, 예방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박테리아니 바이러스니 계속 시간에 따라서 숙주를 바꾸면서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변이를 일으키면은 그 먼저 거에 대해서 듣게 만들어진 약이나 백신이 듣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뒤 쫓아가느라고 사람들은 절절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가 문제고, 그러고 인구가 지금 아까 1918년 18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77억이 넘었습니다. 이 인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초연결돼서 맨날 비행기로 수천만 명이 다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서식지를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경장치로 만드느라고 인구가 늘어가니까 산업화 도시화 해야 되니까 점점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살던 곳에서 별 수 없이 박쥐가, 수많은 박쥐가 농가 근처에 오고, 그리고 돼지 농장에 오고, 그리고 과일나무 따먹고, 그러면서 와서 분변에, 그리고 하늘을 나면서 막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받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거다 하는 거죠. 그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 네, 치료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에볼라에 대해서 치료제 만든 게 있었는데 렘데시비르라는 이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치료제, 백신 이거 제대로 하려면 15년 걸리거든요. 빨라야 10년. FDA가 그 패스트 트랙으로 해도 10년 걸리는 겁니다. 10년, 15년. 그렇게 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왕에 나와있던 항바이러스제를 여기 막 동물 임상실험, 사람 임상실험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렘데시비르였고 한때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클로로킨 이런 걸 가지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가지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막 또 나오다가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이거 부작용 심해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됐고 그래서 결국 렘데시비르 이거를 각국이 이거 수입하느라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예요. 덱사메타솔이라는 게 효과가 있다. 특히 비타민 D랑 같이 쓰면 효과가 있다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걸 별로 신장하고 있고 이거는 국제협력에 의해서 네트워킹을 이루어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팬데믹에 대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국가별로 해서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그게 77억 인구에게 몇 명에게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개발이 돼도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고 이거는 온도 낮춰가지고 보급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타민 D, C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C는 이제 염증이니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옛날부터 유명한 비타민이지만 이번에 가장 각광을 받은 게 비타민 D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비드-19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이제 환자들이 생겼죠. 비타민 D 결핍증 아닌 환자를 구분해 놓고 보니까 사망자의 결핍증의 99%가 죽더라 하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4%만 죽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비타민 D는 햇빛 받으면 나오죠. 음식물에도 있지만 그런데 백인에 비해서 흑인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층이 두꺼워서 비타민 D 잘해서 이게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밖에 안 되는데 흑인보다 비타민 D의 함유량이 더 적은 게 아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타민 D는 매우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백신을 아주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가장 최근 추세를 보면 저기 보십시오. 125개 클리니컬 스테이지에 있고 어프로브는 아직 없고 페이즈 3의 임상실험까지 한 것이 3건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서 프랑스, 독일 4개국이 아주 백신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무려 3조 원을 공동 투자하고 있고 WHO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백신 20억 개 공동 구매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국제 화상회의를 하면서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에 보급 체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누구를 접종을 시킬 것이며 근데 여기서 백신이 나오면 끝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80% 정도가 늦고요. 모든 역사상 모든 백신은 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소문이 잘못 나면서 백신이 나왔어도 접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계속 죽어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묘한 게 대칭성을 가지면서 생겼는데 지구 역사 45억 년에서 박테리아는 35억 년 전에 생겼고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전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은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가 1만 4천 년 전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세상에 사람이 뒤늦게 들어온 거죠.
그 입자 수로 따지면, 알갱이 수로 따지면요, 여쭤보신 것처럼 94%가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입니다. 입자 수로 따지면, 물론 무게는 전혀 다르지만, 근데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플루 바이러스의 경우도 한 1생 동안 한 50여 가지를 거쳐가게 돼요. 근데 내가 튼튼하면 바이러스 들어와도 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훨씬 더 이로운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인체가 건강한 이유는 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인체가 건강한 이유. 저기 보십시오. 저게 다 바이러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유전자의 8%가 바이러스에서 왔습니다. 그 옛날부터 쭉 같이 살면서 한 몸으로 동강화된 것이죠. 이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밝혀내게 되었나, 가짓수 몇 개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박테리아보다 입자가 작아서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걸렀는데, 걸러낸 용해 속에 병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들었구나. 그거 독소다. 라틴어로 독소다 해서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처음으로 분리해내기 시작한 거. 디스커버리는 1900년대, 그렇게 33년까지. 독감이 1933년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그 이전에는 독감으로 죽어도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희한하게 생겼는지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바이러스는 큰 동식물 감염시키지만요,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요. 바이러스가. 그런데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병에 바이러스를 이용하면 그 박테리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T4 박테리아 파지인데, 이렇게 묘하게 생겼어요. 달의 착류선 같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고대 10대 재앙, 그 성서에 나오는 10대 재앙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해석, 이걸 책에 썼는데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붉어졌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왕궁까지 서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벼루, 해충이 창궐합니다. 이건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독한 조기, 천연두, 홍역 이런 것도 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동물 할 것 없이 저게 지금 다 천연두로 저렇게 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무각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자연적인 요인은 화산 폭발입니다. 산토리니, 4개의 해역에 있는 산토리니의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이집트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가지고 다른 자연적인 요인들 해가지고 결국 10대 재앙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떼. 지금 인도에서 메뚜기 떼 수십만 마리가 또 덮치고 있는데요. 하늘을 까맣게 물들고 있는데 또 메뚜기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암흑 세상이 됩니다. 이거 역시 산토리니 화산 폭발로, 대폭발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 파라오가 자기 아기 죽는 걸 보고 결국 모세에게 출애굽을 허락을 했다가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자, 동물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게 죽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몇 가지 이론인데 시간 관계로 생략합니다. 자, 역사에서 대유행 전염병 정리를 했습니다. 저기서 쭉 가면은 전쟁이 터진 중에 전염병 발생해서 전쟁에 패하고, 왕도 죽고, 그리고 가장 참혹했던 것이 14세기 패스트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인류 문명을 괴롭혔던 것은 천연두입니다.
스몰박스, 홍역 이런 게 다 같이 따라다녀요. 네. 콜레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보이는 것은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입니다. 완세스가 5세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 미이랑 머미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천연두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자료가 있습니다. 네, 기후하고 관계된다. 저는 이제 환경 이후에 이제 강연을 하면서 기후변화 강연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전염병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데 이유가 됐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자 출신으로서 이 세계가 케이오스에 빠진, 패닉에 빠진 이 바이러스 공포에 의해서 패닉에 빠진 이 상황에서 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어쩌면 저만의 그런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책을 석 달 만에 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패스트, 제일 참겠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은 그때 기후변화가 4개가 닥칩니다. 그때 그 시기가. 그 이전에 가장 문명이 편안하게 살던, 그래서 바이킹도 이때 아주 융성을 하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소빙하기로 들어가는 게 바로 패스트가 창궐하는 시기하고 꼭 일치합니다. 그리고 스페니쉬 플루가 생겼을 때도 그 3년 전에 3년 동안 4개가 닥쳤어요. 이렇게 되면 기온이 그렇게 평균에서 떨어지면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쥐니 이런 것들은 벌칙력이 빠른 것들은요 막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운을 바이러스를 다 식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쥐, 벼룩이 패스트를 나눈 거예요. 전 세계로 아시아 상선 타고 오고 뭐 등등등등 여러 경로로 해서 죽였습니다. 쥐는요 검은쥐, 갈색쥐 뭐 아시아에서 갔다 오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에 300만 마리를 만든대요. 네. 그러면 저만의 그런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책을 석 달 만에 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패스트, 제일 참겠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은 그때 기후변화가 4개가 닥칩니다. 그때 그 시기가. 그 이전에 가장 문명이 편안하게 살던, 그래서 바이킹도 이때 아주 융성을 하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소빙하기로 들어가는 게 바로 패스트가 창궐하는 시기하고 꼭 일치합니다. 그리고 스페니쉬 플루가 생겼을 때도 그 3년 전에 3년 동안 4개가 닥쳤어요. 이렇게 되면 기온이 그렇게 평균에서 떨어지면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쥐니 이런 것들은 벌칙력이 빠른 것들은요 막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운을 바이러스를 다 식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쥐, 벼룩이 패스트를 나눈 거예요. 전 세계로 아시아 상선 타고 오고 뭐 등등등등 여러 경로로 해서 죽였습니다. 쥐는요 검은쥐, 갈색쥐 뭐 아시아에서 갔다 오는데 이게 3년 동안에 300만 마리를 만든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문명이 놀랍겠다 하는 거죠. 전염병에 의해서 문명이, 차단한 문명이 놀랍겠다. 아즈텍, 잉카, 마야는 그 이전에 클래식 고전 마야는 멸망이 되지만 다시 15세기, 16세기에는 스페인 문명이 가져 천연두 등등등등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 아닙니다. 그걸로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꼭 끼어드는 게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있습니다. 자, 논문이 나왔어요. 오전 뒤에 마야가 900년경에 300만 명의 훈련이 다 사라졌고요. 그 찬란했던 마야는요, 수학에 기반한 마야는요. 그 이유는 이상 기후변화, 가뭄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가뭄이 닥치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꼭 기후변화, 흉작, 기근,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그 세 가지는 그야말로 3종 세트입니다. 현대나 뭐 고대나 중세나 예외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마약 문명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이거 쭉 들여다봤었는데, 마약 문명은 스페인의 그 수자가 프란치스코 수자가 1949년에 마약에 가가지고 이 미신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미신적인 게 많거든요. 카톨릭의 문제고.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없애버립니다. 코덱스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고 딱 3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온 디에고드 란다가 마약 공부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책을 써요. 거기에 마약 문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다 뒤지고 다니면서 마약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대가 이해하는 마약. 그리고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가죠. 그때도 연구들 가지고요, 천연두, 홍역 등등.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은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겪으니까. 그래서 몰살을 해요 또. 그런데 콜럼버스가 계속 또 돌아오고 하는데, 그때 매독을 가져갔다는 거죠, 유럽으로. 근데 최근에는 또 매독이 그 전에 유럽에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매독을 가져와서 거기서 막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잉카, 아즈텍 문명 다 그랬고요. 저기 보시면은 인플루엔자도 있고 디부스도 있고 심지어 항열병, 옐로우 피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이 변형이고 콜럼버스 얘기 여기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명사에서 그걸 살펴본 다음에 여기 어디에다 지금 20세기에 얼마나 많이 무슨 전염병으로 죽었나 하는 것을 이 자료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쪽을 주목해 주세요. 다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인플루엔자가 됐는데 무슨 영향이냐 하면 19세기까지도 18세기, 17세기까지도 과학 이론이, 의학 이론이, 전염병에 대한 이론이 매우 뒤떨어졌죠. 지금 우리가 보는 수준으로는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행성의 대열, 그게 하늘에서 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독감이 그 역병이 돈다 해가지고 인플루엔자가 된 겁니다. 저기 보면 앞으로 굉장히 독감이 위험합니다. 특히 조류 독감, 요즘에 H1N1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2009년에 또 신종플루라고 해서 한바탕 복부에 휩싸였는데 H1N1이 이제 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스페니쉬 두부가. 그래서 H1N이 붙는 저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닭, 이런 조류입니다. 근데 닭이 야생 조류에게 또 정착을 해요. 야생 조류가 이쪽에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돼지, 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돼지하고 조류, 닭이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하튼 이게 전부 다 인플루엔자가 동물에서, 가축에서 올라온 건 지금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온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독하다고 했죠. 그리고 오래 지나요.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야 이제 바이러스가 순간적으로 진화를 그렇게 하는 거죠. 빨리 퍼뜨린 건 그 독한 거는 죽어버리니까 없어지면서 약한 변종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진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독감 지금 세계적으로 65만 명이 해마다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수치를 보면은 독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 사망자가 보세요. 여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입니다. 10만 명당의 사망자를 보면 1918년에 얼마나 그 피크가 갑자기 올라가는가. 전체 사망자 수에 감염자 사망자 수 그래프를 비교한 것이 저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쭉 보면은 동맥경화, 암, 그 다음에 호흡기라는 게 다 바이러스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호흡기를 공격을 해요. 점막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 화살표하고 둥글게 것들 이게 다 바이러스에 대한 겁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어디가 될 거니까 잘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14세기 패스트에이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림프절, 폐, 그 다음에 혈액이 폐혈증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갈수록 아주 높아서 치사율이 100%, 90%입니다. 옛날에 저런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프랑스의 디자이너가 18세기에 디자인한 건데 까마귀 뿌리 뭐냐면은 그 속에 향물질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아로마 테라피 이때는 모든 병의 원인이 다 나쁜 공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를 썼고 그래서 향물질이 속에 넣는데 실제로는 그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신한단계로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 이거 수인성인데 이것을 영국에서 결국 발견했고요. 말라리아가 아직까지도 정말 판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라리아 컨트롤을 위해서 각국, 그 다음에 재단이 얼마나 많이 자금을 모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학질이라는 거죠. 학을 찌었다. 그렇게 정말 지배주가 30조라는 학명이 죽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라리아는 높겠고 지금도 그렇고 이걸 폭력하고 말라리아가 구분이 안 됐었는데 그걸 구분한 이슬람 라테스라는 과학자가 있었고 의학자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전염병 기록은 예외는 없이 다 번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폭력 등등 그리고 혈액 인플루엔자 1928 보면 여기 미스테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무엇이 원인이었나 그 다음에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것만 해도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되어야 될 정도로 1928 스토리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 보면 하나 중요한 게 모든 병은 전염병은 유자컵으로 보입니다. 어린 사람, 노인이 사망을 많이 하는데 이 스페인 플루의 경우는 젊은 층, 25세, 30세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거는 결코 팬데믹이 병이 아니었는데 감염병이 아니었는데 전쟁 때문에 군사들이 병사들이 1918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유럽으로 갔죠. 미국에서 생깁니다. 텍사스 정령에서 그래서 날아갔죠. 다 퍼졌죠. 스페인에는 늦지막히 들어왔어요. 근데 다들 양쪽 진영은 전시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상이 떨어뜨리다.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어요. 유일하게.
이쪽 쪽에 물이 팔고 그래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보도 통계가 없다 보니까 휴문에 후루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도를 냅니다. 그래서 스페인식 부분이 됐습니다. 전혀 스페인에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젊은이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뭐 결핵균하고 겹쳤다. 그 다음에 참모전인데 그 위생이 너무 처참하게 나빴다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병균이 들어왔다는 면역체계가 건강한 사람은 과도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역체계가 정상세포를 죽여버려서 그리고 HN 시리즈가 위험하다 하는데 H가 18가지가 있고요. N이 11가지가 있습니다. N은 효소입니다. H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요. 바이러스가 여기 세포들, 이 전방들 들어갈 때 숙주세포에 여기 돌기가 있는데 거기를 딱 맞춰가지고 세포 쪽으로 쏙 들어가요. 무생물 상태인데 들어가서 그 대사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후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숙주세포를 침입하는데 열쇠가 H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후손 만든 다음에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세포를 들고. 그때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나 그걸 끊어줘가지고 얘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막 온몸으로 퍼지고 이제 다른 숙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들 사이에서 막 컨비네이션이 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럼. 네, 그런데 이제 약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해내고요. 이게 꼭 내성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씁니다. 할 수 없이 하나씩 다 타미프루도 부작용도 많았고 내성 생겼어요. 그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컨비네이션 테라피로 가게 됩니다. 엑시데만 연구기, 그다음 제나 우드, 그다음 폴리오 이 바이러스 백신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이 소크가 1955년에 백신을 개발하면서 특허를 안 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태양에게 특허를 냅니까? 이걸 다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쌍의 공급이 됐어요. 지금 이 COVID-19에서도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비싼 값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불평등은 또 다른 커다란 삶들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전염병 때문에 폭동난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국가인데. 백신의 개발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고, 홍역 백신이요. 백신이 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게 다 전염도 그렇고 말라리아도 개발이 됐는데, 그다음 백신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실제로 안 할 시기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병이 터지면 할 수 없이 다 맞고 그래서 뭐 고소장 접수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시네이션 커버리지 볼 것 같으면 TB의 경우 제일 많이 89%,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도 그걸 다 접종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계속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갱기 피버가 있어서 그다음 지역적인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옐로우 피버라는 거, 황열병, 얼굴이 노래져요. 그래서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머리가 작아져요. 그다음 헬리라, 이볼라라는 게 좀 아주 치명적이고 이볼라에 대해서 영화 나온 게 이제 그 원형 이볼라에 대해서 나온 게 아웃브레이크. 그래서 지금 또 HIV 인체 HIV는 잠복되어 있는 기간에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오랜
사스, 메르스 이건 최근에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주겠습니다. 메르스, 한국의 사스. 네,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보면은 기후변화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고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구 생태계는 5번의 대멸종을 거쳤어요. 이게 기온하고 상관이 되고, 그런데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되는데, 이제 6번째 멸종으로 가는 중에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작용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기후변화하고 상관되는 그 나무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 기존에 고대로부터의 그 사회 연구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 제가 이제 거의 다 됐죠? 시간. 그죠? 네, 그죠? 경제 초력. 컨테인먼트를, 공세를 덜하면 경제는 덜 죽습니다. 공세를 많이 하면 경제는 죽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주가, 여기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경제, 할 것 없이 지금 금융위기하고 지금 하고 지금이 오히려 더 심하다는 거고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나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 해결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전염병 발생하고 어떻게 같이 춤을 췄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기원 1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경제 대국이 10개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끼지 못했죠. 거기서 주요 사건에서 그 각 국이, 경제 대국이 가져간 그 GDP, 웰스, 돈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산업혁명도 어떻게 되는가, 전쟁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완전 포인트죠. 네. 월드 에코노미 포럼이 제일 리스크 팩터로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5가지 있는데, 클라이밋 체인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환경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리스크는 다 인터커넥티드도 있어서 그 솔루션을 찾는 것도 인테그레이티드 솔루션이지 이게 개개로 분리해서 찾을 수 없다. 지금 감염병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혁명이다. 국제혁명이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팬데믹 지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 다행히 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뉴노멀, 복합 위기인데 여기 경기를 살려야 되고, 제일 관전 포인트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될 거냐, 탈중국화에 의해서 또 어떻게 바꾸게 그 산업 생태계가 바뀔 것인가, 이것이 큰 관심사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 G2 사이가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지역적인 네트워크, 이게 중요해질 것이고, 각국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립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해질 것이고, 새로운 그 오프쇼링에서 새로운 투자지로 각광을 받는 것을 한 보고서에 보니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이렇게 들어들었고요. 중국으로부터 나오면서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니까 저기서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요. 빈부격차가 역사상 이때 최고였는데 30년대 공황에서는 상위 0.1% 부자들이 우리의 34%를 차지했고 2020년에도 똑같이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팬데믹도 문제지만 이 빈부격차 벌어지면서 갈등이 국가 간에 또 국가 내에서의 계층 간의 갈등, 이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화는 공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한편 다른 점도 있다 하는 것이고 저는 항상 이 서비스 인더스트리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조업이 일정 기준 튼튼해야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글로벌 리더십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 조직이 나타났는데 그 리더십이 지금은 안 보여요. 전후 두 번에는 승전국이 다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갔는데 지금은 서로 싸우는 판에서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같은 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이런 차례 팬데믹 때문에 결국 자국으로 기업이 리쇼링하는 돌아오는 그러면서 이제 법령인 경우에는 여러 나라 법령 기술의 경우는 여러 나라 여러 기업으로 다변화를 시킬 것이고 기본 역량은 자체적으로 갖출 것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다 온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기름에 걸음에 갈 텐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가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의 리더로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시대와 팩트 시대에서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게 디지털 화폐,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걸 위해서 지연 금융 죽을 것이고 탈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맞물려가지고 다른 형태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 SNS의 그 폐해 이런 거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넘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그래서 마치고 질문을 한두 개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네 손 드신 분이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이 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기처럼 달고 발버둥하게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고요. 그 역사적으로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경로를 밟았는가 하는 것을 결국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속성에 의해서 앞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것이 독감처럼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처음에 발생하고 나서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피크가 대유행이 이걸 거치고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려있고요. 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까지 감기에 대해서 독감에 대해서 다 진단 키트로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왔을까 이런 환자 조사에서 그런 것도 나옵니다. 진단
키트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를 한 것인가에서부터, 왜냐하면 일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뭐가 얼마나 더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나 많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게 맞죠. 근데 지금 이것이 새로 생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 연구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의료 체계가 이것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중환자들이 이 코비드 환자 때문에 치료 기회를 입원할 기회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병상수가 인구 10만 명당 형편없는 나라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다른 여건들이 잘 갖춰져야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국제협력 매우 중요한데 지금 선진국이 저렇게 더 성적이 더 나쁘다는 것, 이게 상당히 의외죠. 의외상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죠. 2년쯤은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국급산학회장이고 중앙대 교수 한명규인데요. 네. 이 한 시간만이 이렇게 많은 4년 졸업치의 규칙을 들어서 고맙고요. 근데 중간에 그냥 소박하게 질문 하나 하면 네. 백인이 아까 비타민 D가 뭐 유리한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황인종이면 중간쯤에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가 더 흑인보다 더 취약할까? 네. 그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제 통계상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좀 의외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햇볕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햇볕을 많이 피하죠. 양산도 쓰고 SPF도 여성의 경우에 그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잖아요. 하다못해 의료에도 다 자외선 차단제 넣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햇빛에 얼마나 노출된가. 서양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걸, 햇빛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계절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런 전통이 생긴 거겠지만 우리가 좀 햇빛을 상당히 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식품 섭취하고도 또 관계가 밀접하게 있고 하니까 그런 노인들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의학 분야에서 쭉 나오고 있어서요.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상대하시고 질병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비타민 D3가 아주 강력한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레미드시드하고 그런 강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네? 비타민 D3가 네. 코로나19에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래서 혹시 맞는지? 네. 비타민 D3가 비타민이라는 게 원래 정의가 몸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음식이 저렇게 그 음식 산업화에 의해서 알짜 영양소들을 다 제거하는 산업 공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뭐 패스트푸드나 다 그 가공 식품이라는 것이 다 그 공정을 거치면서 이 비타민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보조제로서 막 그냥 비타민 온갖 종류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증이 상당히 크다 해서 보충제로 먹는 것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 보니까 아까 제가 자료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분명하다. 코비드-19의 경우에
비타민 D의 효과가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약한 치료제, 이것도 컨비네이션 테라피로 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 지나치면 모자라나 못하다, 이 말이 여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이게 지용성이잖아요. 얼마 이상은 해롭다 하는데 과연 나한테 그 얼마 이상이 나한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지는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원래 부족했던 경우에는요, 그리고 뚱뚱한 팻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그 두 개를 먹어도요, 이게 지용성이라 먼저 지방 주식에 가서 다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비타민 D로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얼마를 먹어야 적정량인지, 많이 먹으면 또 나쁘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상임보건부를 수행하고 장관님 오늘 굉장히 폭발적이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WHO에서 백신 치료 후보 물질 123개 정도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개 제약회사, 모더나, 존슨앤존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이렇게 해서 5개를 선정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우리나라도 바이오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IPI, 국제 백신 연구소가 또 우리나라에 유치가 됐죠. 그런데 지원하는 국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여하튼 그 진단 키트에서 우선 한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실적을 보여서 유명해졌고, 백신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원래 우리의 그 제약회사의 역사를 보나, 그 바이오 연구 분야의 전통을 보나,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독일 같은 나라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전통이 짧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는 이거는 거대한 국제 협력 체계로 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근데 저는 아주 강력한 소신입니다. 1개 국가가 각각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공동체로 해서 이 시대, 이 팬데믹 시대 21세기에 해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을 국제협력에 의해서,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혼자서 하기에는 역량이 선진국에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조금 과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잘 들어가서 그런 걸 만들면서 우리도 개도국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그런 개도국의 대표국가로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인류 모두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모델을 하나 이때 만들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느 회사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자라면 이거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감염병 보면요, 아프리카니 빈국, 거기에서 지금 감염병 피해가는 거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른 병들은 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mala리아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코비드-19의 경우는 이제 전체로 다 퍼져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역적으로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때문에 그 위중함을 인식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인류 공동번역 이걸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근데